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면은 약간 좀 자산시장 쪽을 제어하거나 상승 쪽은 좀 막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쪽으로 또 복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노동 참여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산 인플레이션 쪽을 좀 막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 22쪽이나 또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의회 증언이 뭐 통화정책 회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통화정책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산 쪽을 좀 제어하는, 자산의 상승을 제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예전하고는 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예전에는 페드 인사들이 그런 얘기했었죠. 누가 감히 금리 인하를 논하느냐, 금리 인하 쪽에 누가 베팅을 하느냐. 한마디로 CME 패드워치 툴 쪽에 나타나는 그런 금리 인하 확률 쪽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약간 달라진 모습들, 그것이 자산시장 쪽으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3월 들어서 22쪽 회의는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한 주 건너서 BOJ 쪽하고 FOMC 회의가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메인 이벤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유동성이 강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좀 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오늘은 그 얘기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22통화정책회의 끝났고요, 이제. 그리고 뉴욕 페드의 존 윌리엄스 총재 오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블랙아웃 기간으로 이제 들어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국채 입찰이 있죠.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20년물, 10년물 팁스, 25, 6, 7에 2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18, 19, FOMC 회의가 19, 20 이런 일정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나 주식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국채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는 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국채 입찰 일정마다 조금씩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접근을 할 때, 트레이딩 할 때 그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페드 인사들 발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페드 인사들의 발언은 없겠는데 3월 FOMC 회의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통화정책 회의 관련된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2통화정책 회의의 중요한 내용은 금리 인하 일정을 한 6월 정도께로 해서 시작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시장에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시기까지는 정하지 않았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한 것이고요. 제가 그런 정도의 대강의 얘기는 의회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이제 거의 금리 인하 팩트 자체는 확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ECB하고 거의 박자를 맞춰가지고 진행한다. 이 점이 참 주목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22통화정책 회의의 결론 부분은 사실 우리가 대단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다려왔었던 금리 인하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화정책 회의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내용 자체도 사실 질문은 굉장히 자세한 걸 요구했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그렇게 세부적인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는 좀 귀에 들리더라고요. 기자가 페드하고 ECB가 같이 통화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시장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라가르드 총재 의견은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라가르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입장에서는 ECB가 독자적으로 지표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론되는 그 투자자들의 기대가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자체가 센스 있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페드와 ECB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BOJ까지도요. 어제 22통화정책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자료가 올해 2025년, 2026년까지의 금리 전망이 쭈루루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게 페드의 자료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흐름 자체도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보조를 맞추는 듯한 그런 인상인데 말로는 부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ECB 말고 어제 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그럴 모습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었죠. 연이틀 의회 증언을 거의 뭐 한 2시간 안팎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질문하는 의원들이나 답변하는 파월 의장이나 다들 전문성 있는 얘기들, 영양가 있는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대단한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에 주는 시그널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ECB처럼 통화정책회의는 변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면서 경제의 체질적인 측면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던져준 메시지는 올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그래서 어제 ECB 통화정책회의하고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이러한 이벤트에 시장이 아주 빠르게 반응하면서 또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 빠르게 캐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회사의 주가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이건 누구나 관심이 있죠. 볼린저 밴드 안으로 깊숙하게 진입을 한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경우라고 한다면 900불대에서 2, 3%만 움직여도 20, 30불 정도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1000불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라운드 넘버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999에서 1000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하나의 또 의미 있는 조정 시그널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실전 전략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의회 증언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왔지만 AI 쪽은 페드 쪽이나 ECB 쪽이나 모두 다 탐내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발전하고 화랑이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게 엔비디아 자체가 계속 독주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의문이고 그러한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이미 과열권에 들어섰고 좀 주의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엔비디아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JP모건이야. 어제 의회 증언에서 은행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은행 관련돼서 감독도 해야 되고 규제책도 거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JP모건은 어제 최고가를 또 썼다 이거죠. 금융업종만 보더라도 이 극단적인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할 건 망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주체는 또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JP모건이 지역은행 인수할 때 순수하게 수익을 내면서 인수했고 지점의 통폐합 같은 그런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향후에도 지점을 계속 늘릴 거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몇 개의 은행이 몇 개의 지역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JP모건 차원에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모습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은행이나 CRE 문제가 위기라기보다는 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번 의회 증언에서도 그런 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회의 내용과 JP모건의 주가 흐름을 접목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 중에는 이런 주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점도 있겠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환율 쪽입니다. 보시면 엔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유로 이건 시작이 좀 엔보다 좀 한 발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 최근 흐름 엔하고 거의 비슷해요. 반대쪽의 달러가 그만큼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호주 달러 엔하고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유로보다는 엔 쪽 흐름하고도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험자산 쪽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호주 달러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동안에 좀 서럽게 지냈었던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좀 이제 꿈틀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머징 마켓이 한 발 뒤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간헐적으로 중간중간에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3, 4월이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위까지는 지나갔고 FOMC 회의하고 미국의 펀더멘탈적인 경제 흐름 그쪽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지북 집계가 됐죠. 세부적인 내용은 그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되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은 1월 초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12개 중에서 8개 지역이 소폭 또는 완만한 증가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3개 지역이 변화가 없는 중립적이고 1개가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소비 쪽을 보면 소비자 지출이 최근에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소비자가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좀 비싸면 좀 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거래가 좀 감소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표에서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소비 쪽이 지탱이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가 차별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럭셔리 브랜드 쪽이 주가 차별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 점에서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행 숙박, 항공여행 견조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레스토랑이나 호텔, 숙박에서 일부 좀 약화되는 추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서플라이 체인 쪽은 더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역적인 문제 있죠. 홍해나 파나마 운하 쪽에서 진행 중인 운송 관련된 그런 문제들. 그것이 기업에 주목할 만한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데 비용 쪽으로는 좀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GSCPI 이번에 나온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쭉 올라오다가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쭉 이쪽으로 위로 올라온다면은 서플라이 체인이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로 부근이거든요. 제로 부근이다 이것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상품 시장 쪽을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상품 시장의 약세를 선행한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그것이 리세션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너무 심화되는 게 그렇게 좋다 볼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괜찮을 때는 과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위쪽에서 움직이는 게 경기가 좋을 때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는 팬데믹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공급망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볼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화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커머디티 시장은 미국 석유 시장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는 SPR 뺀 그런 석유 재고요. 2015년 이후로 어느 정도 레벨이 높아진 이 재고 수준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본다면 에너지 중심의 상품 시장 쪽이 수급으로 인해서 불안해질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SPR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의미 있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SPR은 가격 떨어지면 조금씩 사고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시장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협 요인은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큰 가능성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품 시장하고 공급망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다시 베이지북 내용으로 돌아와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 나타나서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렇게 재고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 상업용 부동산, 이 CRE 쪽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무실 공간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 및 제조 공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한 수요. 제가 이 관련된 얘기는 업종별로 리츠 시세가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으로 보면은 이퀴닉스나 프롤로직스,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메리칸 타워는 약간 약하지만 프롤로직스나 이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죠. 전방산업 현황을 그대로 주가로 나타내는 리츠, 그것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보자.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CRE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지켜보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CRE 쪽도
양극화가 아주 심해질 것 같아요. 위기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고 있는 산업과 그 반대쪽의 산업의 흐름을 체크하는 중요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출, 수요는 안정적으로 감소했는데 여기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 그 연체율 얘기 또 나오죠. 연체율이 증가했지만 신용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전체 파이가 커진 거에 비하면은 연체율 증가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 건전성이 팬데믹 때 나타났었던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전망 놓고 보면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수요가 강해질 수 있고 금융 여건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FOMC 회의도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내용이 전개될 거란 말입니다. 당장의 어떤 통화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통화정책 결과로 인해서 금리가 변동돼서 생기는 그런 유동성 장세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정이나 국채 발행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 유동성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BOJ의 흐름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베이지북을 기초로 한 FOMC 회의 내용들, 그것이 이번에 3월 달에 메인 이벤트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런 시장의 강세, 그 모습이 한번 접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엔비디아 1000불, 그것이 하나의 조정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놓고 보면 국채 발행 일정 지나면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했었던 그것이 뉴스화되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은 약간의 조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지나면서 4월에 또 메인 이벤트가 하나 또 대기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서 조정이 나타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지 준비가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오겠죠.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기. 그때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투자 주체별로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4월에 어떻게 시장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블랙아웃 기간에도. 그 내용들 계속 분석해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